2024년 첫 거래일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 세 분과 함께해보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새해 유망 업종으로 꼽히는 OLED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OLED가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호진 대표님이 먼저 주요 배경부터 쫙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이제 그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거 한 20년 정도는 이제 LCD가 이제 주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저가 뭐 스마트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미 이제 많은 이제 그 고사양 그 디바이스에는 이제 OLED로 이제 바뀐 상태입니다. 그 LCD라는 건 스스로 이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가 이제 필요한데 왜냐면 BLU로 해서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OLED는 이제 스마트폰 자체나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LCD보다는 훨씬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도나 이제 그 시야각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싸긴 하지만 OLED로 이제 바뀌는 건 이제 전체적인 대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태블릿 PC를 시장을 처음 창출했고 주도하고 있는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가 올해부터 이제 그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제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태블릿 PC 시장에서는 물량으로는 5% 정도 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체 그 매출 비중은 한 20% 정도 차지할 것이고 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넓어진다면 25년, 26년으로 간다면 그 전체적인 그 아이패드의 모든 제품이 이제 그 태블릿 PC의 그 OLED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이제 전장용 그 OLED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자동차의 그 디스플레이가 어디에 들어가냐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일단 계기판에 있는 모든 이제 제품이 다 이제 OLED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조수석 뒤에 있는 2열, 3열에도 이제 OLED가 다 채택된 것이 이미 많은 이제 고부가치 그 비싼 차에는 이미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OLED 시장이 확산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패널의 크기로 보면 가장 큰 건 역시 TV 수상기용 모니터인데 TV 수상기 모니터는 큰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해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24년에 어떤 스포츠 이벤트냐 보면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24년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유로 24가 열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로 24에 큰 어떤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유로 24는 유럽에서 열리는 유럽에 있는 회원국을 상대로 열리는 월드컵인데 유로 24가 이제 올해 독일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그 유럽의 EU의 주축 국가에서 유로 24가 열리고 파리의 또 다른 주축 국가를 할 수 있는 이제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큰 어떤 그 TV 그 교체 수요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CD에서 OLED들이 이미 넘어가고 있지만 이것을 또 한 번 이제 그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예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OLED 시장 전체로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에 보면 한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갖다 종합해서 OLED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자동차 업종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사실 자동차 수출이 깜짝 놀랄 정도로 호조를 보였었습니다.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자동차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본다면 400만 대, 완성차가 400만 대를 갖다가 그 18년 이후 최초로 이제 돌파를 했는데 거기에 당연히 현대, 기아차 약진이 두드러져서 주도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아쉬운 점은 현대, 기아차의 특별히 현대차의 주가는 왜 이렇게 잘 안 가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궁금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주가가 이제 한 29% 정도 YTD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도요타에 비해서는 YTD에 비해서는 이제 적다는 것이고 현대차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12개월 PER 그러니까 24년도의 수익을 다 예상을 해서 감안했을 때 12개월 PER이 이제 3.5배다. 이 3.5라는 건 너무나도 적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불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만인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현대차의 지배 구조가 좋지 않다. 현대차는 10대 재벌에서 유일하게 이제 순환 출자를 여전히 갖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이 점이 좀 외국인들에게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현대차랑 도요타를 본다면 굳이 현대차를 골라야 될 이제 그 장점이 있었는데 작년에 도요타가 4년 연속
그 세계 완성차 1위를 갖다가 수송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토요타 역시 이제 엄청난 이제 약진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토요타가 이제 엔화가 약세가 있었습니다. 엔화가 약세라는 건 토요타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엔화가 약선된 것은 이제 BOJ가 일본은행이 수익률 곡선을 YCC라고 해서 수익률 곡선을 말미암아서 양적 완화를 무지하게 계속 추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이상 추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할 YCC 하려면 기본적으로 강달러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드의 금리가 예상되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N저도 이제 더 이상 BOJ가 추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N 약세가 더 이상 어렵다. 그러면 토요타 영업이익이 도와줬던 부분이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토요타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면 그러면 그 똑같은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기아나 이제 현대차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사실은 이제 기아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좋은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은행이 그동안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정책을 조만간에 접고 금융 긴축으로 바꿀 경우에 토요타의 경쟁사인 현대기아차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 밝았죠. 2024년 첫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오전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 최상단으로 3,000을 바라보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산타랠리에 이어서 산타랠리는 이제 뭐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제 그거까지 이제 만약 랠리가 나타나면 산타랠리라고 합니다만 1월 전반적으로 1월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최민정 기자, 1월에도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증권가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증권가의 예상치를 좀 종합해 봤는데요. 예상 밴드 최하단은 2,200, 또 최상단은 3,000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면 1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1월 효과, 1월의 주가 수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상 1월 효과라고 일컬었는데요. 주로 정부 부양책 등 경기 개선 기대감 반영, 또 개인 투자자의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이후 연초 재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인 거를 1월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양도세 기준이 완화돼서 회피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연말 상승 랠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 1월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최근 증시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된다는 의견도 더했습니다. 현재 증시는 투자자들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극도로 높은 상황인 만큼 실적 개선주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월 효과는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적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앞선 특집 코너에서도 2024 캘린더를 통해서도 1월 주요 일정을 한번 짚어봤거든요. 1월 효과는 누릴 수 없을지언정 1월 그래도 증시 모멘텀이 될 만한 주요 일정들은 산적한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말 많은 일정들이 몰려있는 만큼 증시의 변동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거가 정말 많은 선거해라고 부르는 만큼 1월에도 선거가 예정되어 있죠. 바로 13일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현재 집권당과 야당의 지지율은 접점인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승리할 경우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중파인 국민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다만 민진당이 집권하게 되면 중국의 대만 개입 강도가 보다 높아져 외국인 자금 중 국내 반도체 기업의 반사 수혜가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는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만큼 이 결과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주목해야 되는 일정으로는 올해 주도 업종을 꼽아볼 수 있는 CES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죠. CES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로 올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총출동해 혁신 제품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수혜 업종으로 뽑은 종목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 제품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 비트코인 현물
화물 ETF 관련 승인 여부도 오는 8일에서 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 여부에 따라서 최근 급등세를 탔던 비트코인 관련주들 어떻게 될지 향방이 조금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전미 경제화폐, JP모건 헬스케어 등 증시에 미칠 영향들이 대거 있는 만큼 이 이슈들을 참고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이니만큼 올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 많이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자들이 꼭 살펴봐야 할 시장의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 이것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5일이었죠. 만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 의회로부터 간신히 가결됐던 2차 임시 예산안내 4개 법안 만료 기한이 보시는 것처럼 19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상하원 합의 차질 시 셧다운 불안이 재차 확대될 수 있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졌을 때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던 만큼 이 셧다운 리스크가 불거지면 수급 우려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예정입니다. FOMC가 1월에 예정되어 있죠. 현재 시장에서는 6에서 7회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지만 이 인하 시기가 언제 될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기대치는 3월로 88.3%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1월 FOMC나 또 3일에 공개되는 12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시장의 기대와 다른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투자자들의 실망에 이 실망 매물이 나와 증시의 변동성을 또 키울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효과는 부재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될 만한 일정들은 산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김선영 대표님과 새해 주요 업종 전망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유사와 조선업종 전망 살펴볼 텐데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국제 유가도 지금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정유사와 조선주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대표님? 일단 정유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까지 러시아랑 오펙 플러스의 액션에 따라서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미국이 좀 컨트롤에 나서면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뭔가 올해 특별한 돌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이제 유가는 배럴당 80에서 100달러 사이의 등락이 좀 전망이 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어느 정도 여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석유 수요 위축이 유가를 좀 누릴 수 있긴 있는데 오펙 플러스 지속적인 감산이나 뭐 미국의 전략 비축유의 매입이나 아니면 신흥국의 석유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정제업계 마진에 좀 양호한 수준으로 다가설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조선 쪽 보시면 일단은 올해 글로벌 조선 선박 발주량은 작년보다 한 24% 줄어들 것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줄어드는 게 뭐 LNG 선박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가 작년보다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사실 LNG는 몇 년 동안 많이 발주 받았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많이 몰려 있었으니까 좀 줄어든 효과인 것 같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SCFA의 악화 등의 단기의 어떤 시황이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화학하고 철강업종 전망을 흐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 대표님 개인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밝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너무 안 좋게 보시긴 좀 애매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 일본보다 잘 팔았는데 지금 못 팔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엔저입니다. 그래서 엔저 효과 때문에 지금은 일본산 철강이 많이 좀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 엔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거의 끝물 쪽을 갈 수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버티게 되면 철강 쪽은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과 비슷하게 올해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고 저도 여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는 좀 관심 라인을 좀 넣고 여러분들 공부를 좀 시작하셔야 될 분위기인 것 같다. 우리 뭐 많이 지금까지 많이 지켜왔잖아요. 뭐 다 안 좋다고 했을 때 오히려 공부하고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넣고 이제 분할매수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속 수익을 많이 거둬왔던 게 올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석유화학 안 좋다 했을 때 거기 너무 쏠리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이제는 공부 라인에 넣으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모두 다 공부 라인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저는 4가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4가지가 제가 뭐 정유, 조선, 철강, 석유화학 4가지 다 받았었는데 뭐 4가지 다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업종별 전망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드디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는 포스코 DX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작년 연초 대비 1000% 넘게 오른 포스코 DX. 과연 코스피 이전 후에도 주가 향방이 긍정적일지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전 상장 효과에 대한 주가 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작년이죠. 작년 우리 증시에서 포스코 DX의 상승률이 작년 연초 대비해서 1000% 넘게 올라가면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니까 9,274억에서 11조 2,890억. 와, 대단하게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코스닥 시총 4위에 올라 있는데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이 기업의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 계열 쪽에 이제 IT 엔지니어 계열이죠. 이제 포스코 DX가 최근에 어쨌든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이제 친환경 소재 쪽 이쪽 분야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뛰면 굉장히 무섭죠. 더 뛸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차 전지 이 업종 내에 들어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밸류 계산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그 기업에 들어있는 해당 업종의 투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투심에 더하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투심이 좋아도 결국은 기업은 숫자거든요. 이제 숫자가 잘 나오지 않으면은 언젠간 주가 정말 크게 꺾이기 마련이고 숫자만 잘 나와준다라 하면은 아무리 미래 가치를 땡겨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미래 가치를 땡겨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봐온 시장이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뭐 주변에 지인이 뭐 추천했다 많이 올랐다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는 시점이 저는 올해부터라고 봅니다. 단순히 차트만 봐서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차트 봤을 때 이건 저점이다 고점이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확언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 아니면 바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말씀 쓰지 마시고요. 확언은 어쨌든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잘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몇 년 더 갈 업종인지 아닌지를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진정한 바닥과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분할 접근하시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소외됐던 섹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미래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새해 첫 개장을 앞두고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 올해 수익을 어떤 종목이 내줄 거냐, 업종이 내줄 거냐, 이 주도주가 뭐냐 이런 것일 겁니다. 작년 주도주는 2차 전지, 로봇,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가 막 이끌었죠.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올해의 주도주는 어떻게 달라질지 최민정 기자 어떻습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니까 주도주가 뭘까 이런 궁금증 또한 커질 것 같은데요. 증권사에서 꼽는 올해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바이오였습니다. 올해부터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급성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인데요.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노트북에 적용되는 자체 AI를 말합니다. 올해 1분기부터 휴대폰 등 다양한 기기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 삼성전자는 오늘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4를 조기 공개하고 이후 글로벌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생성형 AI가 처음으로 탑재되며 실시간 통화 통역, 또 이메일 요약 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부터 AI PC 250여 종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AI 기능이 탑재된 다양한 가전들이 확산되며 AI 칩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올해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온 디바이스 AI에 특화된 저전력 LLW D램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근 주가가 부진했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들도 지금 꿈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업종도 올해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작년을 좀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포모 현상으로 2차 전지주가 급등했던 사례 모두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모 현상의 주인공은 바이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가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2007년 조선, 또 2017년 반도체, 2023년 2차 전지가 단기간에 주문이
자본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것과 이 바이오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형 기술 수출을 좀 성공했는데요. 11월 종근당이 노바티스에 1조 7천억 원, 12월 레고캠 바이오가 얀센에 2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을 수출하며 호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레고캠 바이오 주가도 20% 넘게 뛰었고 종근당 역시 한 달 사이 1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와 더해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바이오 기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고금리 지속이 향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 바이오 업종은 리스크온 심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다른 성장주들 대비 가장 상승폭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반등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펀더멘탈과 또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 기업 위주로 또 선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2차 전지주. 지금 뭐 2차 전지를 신봉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증권업계에서 당분간 상승 동력을 잃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상저하고 전망을 내리고 있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기차 판매 둔화와 배터리 판가 하락으로 조정기를 거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더불어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도 2차 전지주의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울 전망인데요. 현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를 폐지한다고 전한 바 있죠. 그렇게 되면 전기차 할인 정책 등 정부의 인센티브 규모가 축소되며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